네, 여러분. 와우. 제가 선생님이 녹화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앞에 전체 중에서 15분가량의 파트가 오디오가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빡치고 화가 나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어쩔 수 없이 처음에서 중간까지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말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목소리가 변화되거나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양해 바람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를 할 건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라는 원인에 대해서 했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문화권의 유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214페이지를 펴도 되고,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린 학습지, 그리고 이것도 다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화권의 예시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동양문화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동양문화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엔탈 문화권이라고 하죠. 자, 그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 구분이 됩니다. 자, 특징은 뭐다? 주식이 뭐다? 쌀이죠, 쌀. 자, 쌀을 먹는데 이 쌀을 먹는 이유가 중요해요. 자, 그거를 이제 뒤에 계절풍의 원리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쌀을 먹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동부아시아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젓가락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다 설명했는데 다시 해야 되네요. 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우리나라죠. 자, 위에가 일본, 아래 빨갛고 긴 게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똑같은 젓가락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생선 가시를 많이 발라먹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각자의 그릇을 활용하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젓가락이 되게 짧아요. 멀리 찝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죠. 정치적 사상의 의미로. 빨간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족주의,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발달해서, 자, 멀리, 가까이서 이제 안 먹고 반찬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식탁이 크고, 그 다음에 면 요리도 많이 먹어서 기름지고, 면 요리도 많이 먹고, 미끄덩거리는 걸 많이 먹어서 젓가락이 길어요. 자, 이렇게 같은 젓가락 문화권이지만 그 안에서도 국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문화죠. 그래서 쌀을 공통적으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젓가락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젓가락. 그 다음에 문자는 뭘 많이 쓸까요? 한자죠, 한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등 공통된 문화적 특징이 있다. 그래서 문화적 유대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공통점은 뭐다? 쌀을 먹는 건 무슨 농사라고 불려요? 벼농사죠, 벼농사. 벼농사가 발달한다. 자, 동남아시아는 자, 어디와 어디를 연결한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위치이다. 여기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 자, 대부분의 나라가 어때요? 대륙 안에 있지 않고 섬나라입니다. 자,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 외부에서 다양한 문화의 유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쉬웠겠죠. 자, 그래서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공존한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자, 원래 영어로 뭐였어요? 컬처죠, 컬처. 자, 컬처인데, 자, 이게 라틴어 어원인데, 자, 이게 사실은 밭을 경작하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밭을 경작한다. 이런 노동을 통해서 벼를 수확하고 뭐 작물을 얻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의미의 뜻이 컬처 원래 문화였어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 노동을 가하여 수확을 한다. 가치를 얻는 행위다. 가치를 상승시킨다. 무언가를 창조한다. 이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교양, 세련되다, 미술, 음악, 문학 등등 통용적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문화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태초의 어원적 의미는 뭐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자급자족에 필요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권을 설명을 할 때 농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약 문화권은 벼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 쌀 생산량, 수출량만 봐도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곳들이 다 어디예요? 아시아 국가들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쌀을 주로 먹는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남부아시아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 인도양과 태평양 연결해서 문화가 공존하고, 그래서 종교,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가 혼재된다. 자, 농사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 종교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자, 과거에 섬으로, 자, 요쪽에, 중동 쪽에서 상인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슬람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넌 도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실크로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조금 이제 세계사 다양한 뭐 교양 서적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죠. 자, 비단을 교역을 했던, 자, 과거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교역, 수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의 외래 문화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존한다. 마지막으로 남부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외세의 영향으로 민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고요. 자, 근데 남부아시아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다? 요 큰 나라가 뭐였어요? 인도죠, 인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등이 남부아시아인데, 자, 인도의 국교는 뭐다? 힌두교다. 자, 힌두교를 중심으로 이슬람교, 불교 문화가 같이 공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였다. 자, 여기를 보면요. 자, 인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 문명. 여기 인더스강, 겐지스강이 있어요. 자, 요 강 두 개가 흐르고 요 경계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네팔이 있고요. 인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스리랑카 불교 국가 있고요. 자, 그래서 힌두교는 사원이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안에 보면 화려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 절,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경관도 힌두교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인도 하면은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힌두교,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동양 문화권을 세 가지의 문화권으로 구분을 했지만 공통점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이 뭐다? 쌀이다. 뭘 먹는다? 자, 벼농사로 쌀을 먹는다. 자, 이 벼농사는 무엇 때문에 발달을 하게 되느냐? 이제 과학적으로 자연적인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계절풍.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에도 계절풍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여기 표를 넣어놨는데, 자, 계절풍이라는 것은 지금 요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전체를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계절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풍이죠. 이 풍이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죠, 바람. 자,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겨울에 비가 더 많이 올까요?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올까요? 여름이죠. 자,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파란 색깔이 띄고 있어요. 자, 1월, 7월. 자, 여름, 겨울. 둘 중에 어디가 더 비가 많이 온다? 여기. 7월 달이 더 비가 많이 오죠. 자, 밑에 있는 요 인도네시아가 있는 여기는 적도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건 여름이건 열대기후에서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여기 대륙에 있죠. 여기. 자, 여기를 보면은 비가 더 많이 오는 계절은 뭐다? 여름이다. 자, 여름철에 비가 더 많이 오는 이유는 뭐다? 계절풍 때문이다. 여름철, 강수량, 집중. 자, 이 이유는 계절풍 때문인데,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비열이라는 단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비열. 자, 이해가 안 가면은 나중에 꼭 검색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비열이라는 것은, 자, 온도 변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단위 질량 한 물체에, 자,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만큼의 열량, 에너지가 필요하냐가 비열이에요. 자, 물질 1g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1g을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뭐와 뭐를 비교를 할 거냐? 제 대륙과 해양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과학적으로 대륙이랑 해양 중에 해양이 비열이 더 크대요. 왜 비열이 해양이 더 큰지는 여러분들이 이과 가가지고 지구과학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는
1학년 통합사회와 내년 세계지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간단하게만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를 할 거예요. 자, 해양이 대륙보다 비율이 더 크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온도 변화가 더 쉬운 거는 대륙일까요? 해양일까요? 대륙이죠. 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게 해양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대륙이 좀 더 온도 변화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후와 연결을 시켜서, 자, 기후와 연결을 시켜보면, 자, 대륙과 해양 중에, 자, 온도 변화가 더 쉬운 거는 대륙이기 때문에, 자, 연교차가 더 큰 거는 어디다? 연교차가 더 큰 것은 대륙일까요? 해양일까요? 대륙입니다. 왜? 여름철에 기온이 더 해양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겨울철은 어떻게 돼요? 해양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겁나 덥고 겨울철이 겁나 추워요. 자, 그러면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해양에 비해서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양에 가까운, 해양과 밀접한 해양 국가일수록, 섬일수록, 섬나라일수록 연교차가 더 작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 차이가 어떻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해양이 대륙보다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온도 변화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바람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계속 바닥으로 고여 있을까요? 뜨거운 공기는 당연히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여름철에 위로 올라가면 일시적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응결이 되고 그게 비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여름철에 대륙이랑 해양이 있을 때, 대륙, 해양이 있을 때 어디가 더 덥다? 둘 다 덥지만 대륙이 더 덥죠. 그 다음에 해양이 더 서늘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어디가 더 추울까요? 똑같이 다 춥지만 대륙이 더 춥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겁니다. 자,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서 밑에 공기가 없잖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죠. 그거를 누가 채워줘? 차가운 공기가 대류하면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기의 순환, 대류를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뺑글뺑글 도는 거죠.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계절풍은, 자, 겨울철에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자, 해양은 따뜻해서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가 굉장히 무거운, 자, 추운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이렇게 북풍이 붑니다. 북풍. 위에서 아래로 채워져요. 빈 공간 채워줘야 돼요. 북풍. 반대로 여름철에는 어떻게 돼요? 자, 대륙이랑 해양 중에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게 대륙이기 때문에 대륙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대륙에서의 빈 공간을 어디서 채워준다? 따뜻한 해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풍.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남풍.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은 바람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북풍, 대륙에서 해양으로, 여름철에는 해양에서 어디로? 대륙으로. 뭐 때문에? 자, 비열이 대륙과 해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도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류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래서 바람이 겨울철에는 위에서 아래로, 여름철에는 아래에서 위로, 남쪽에서 북풍으로. 그래서 항상 바람을 얘기할 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남쪽에서 불면 남풍, 북쪽에서 불면 북풍. 그래서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름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는 대륙이랑 해양 중에 어디가 더 춥다? 대륙이 더 춥다. 자, 그래서 여기가 대륙이 완전 추움. 그래서 해양도 마찬가지로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양은 약간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따뜻. 자, 그러면은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럼 공기가, 자, 이거는 2D여가지고 3D가 아니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자, 우리가 이제 3D 지구라고 칩시다. 동그란 지구가 있다고 치면은 요쪽에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바다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돼요? 공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비어있죠.
자, 공기를 채워줘야 돼요. 어디서 채워줘? 차가운 곳에서 바람을 불어와가지고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 공간,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와야 돼? 굉장히 춥고 차가운 공기가 많은 이 땅덩어리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화살표가 어떻게 된다? 이 추운 대륙에서 상대적으로 공기가 따뜻해서 위로 올라가는 해양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 부는 계절풍은 어디서 어디로 온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분다. 이게 겨울 계절풍,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자, 그 다음 북서풍, 북동풍, 결론적으로 북풍이 불어요. 자, 근데 여름철 7월이 됐어요. 자, 이때는 여름이죠. 자, 여름철에는 어떻게 돼요?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남쪽에서 위로 갑니다, 대부분이. 자, 이 말은 뭐야?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자, 강수량이 어때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이 이유는 뭘까? 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와요? 반대로 이제 대륙에서 해양이 아니라 해양에서 대륙으로 갑니다. 해양에서 대륙으로. 왜? 상대적으로 자, 여름철에 뜨겁습니다. 자, 당연히 둘 다 뜨겁죠. 대륙이나 해양이나 여름이기 때문에 태양의 햇빛의 양이 많아져서 더 뜨거워요. 자, 둘 다 덥지만 더 더운 게 어디다? 대륙이다, 해양이다? 그쵸, 대륙이에요. 왜? 비열이 더 작기 때문에 자, 온도 변화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과 해양 중에 여름철에 더 뜨거운 곳은 해양, 대륙입니다. 대륙. 굉장히 뜨거움, 더움. 상대적으로 해양은 시원, 서늘. 자, 둘 다 덥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해양의 공기가 비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공기가 비어요? 대륙의 공기가 비는 거죠. 자, 그래서 대륙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서 채워줘요?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서늘한 차가운 공기가 많은 해양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풍이 아니라 무슨 풍이 분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남풍이 분다. 자, 여기는 북풍. 여기는 남풍. 자, 지금 이 상황,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바로 계절풍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자, 근데 딱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자, 비열은 대륙과 해양 중에 어디가 더 크다? 해양이 더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해양이 더 어렵다. 자, 그래서 해양은, 바다는, 물은, 자,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근데 대륙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자, 온도 변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양보다 더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간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는 해양보다 대륙이 더 춥기 때문에 자, 차가운 공기가 많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분다. 북풍이 분다. 자, 근데 반대로 여름철에는 자, 온도 변화가 더 쉬운 대륙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남풍이 분다. 자, 그래서 이게 뭐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풍. 바람이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맨 처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자, 여름철 강수량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은 자, 겨울보다는 여름철이 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자, 계절풍 때문이죠. 자, 밑에 지금 화면에 그림을 보면은 강수량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람이랑 같이. 자, 파란색이 표시된 게 강수량입니다. 자, 겨울철에는 아시아권 여기 이 지도를 봤을 때 비가 오는 공간보다 안 오는 곳이 더 많죠. 자, 열대기후, 이 적도를 지나는 이 열대기후는 당연히 1년 365일 비가 많이 오는 공간이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봤을 때, 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많이 오는 시기는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당연히 여름이죠. 자, 여름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자, 겨울철에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어요. 자, 수증기가 더 많은 곳은 당연히 대륙일까요, 해양일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양, 해양이겠죠. 그래서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 때는 비가 별로 안 와요. 근데 어떻게 돼? 여름철에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뭘 갖고 와요?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 덩어리를 끌고 오는 거죠, 공기가.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당연히 비가 더 많이 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여름인 이유는 뭐다? 겨울은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별로 안 와요. 근데 여름철에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오는 계절풍, 남풍에 따라서 비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의 공통점은 뭐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자,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 자, 그래서 벼가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벼가 발달하려면 자, 충분한 일조량과 1000mm 이상의 강수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자, 가을철에 건조해지면서 이제 겨울철에 좀 차가워지죠. 자, 이때 가장 적합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벼입니다. 벼. 자,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게 된다. 왜냐면은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고 계절풍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기후적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여기 화살표 빈칸이 있는데, 자, 우리는 요거를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절풍 때문이다. 이 계절풍이 뭐냐? 이 계절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열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비열은 대륙이랑 해양 중에 어디가 더 크다? 해양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쉬운 거는 대륙이다. 자,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큰 것은 대륙이다, 해양이다, 대륙이다. 해양은 연교차가 작다. 자, 그래서 계절풍. 자, 여름철에는 대륙에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불고, 자, 겨울철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분다. 자, 그래서 이때 강수량을 결정하는 거는 여기.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강수량이 오게 되는 거고, 자, 이때는 강수량이 적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예요. 동양 아시아는. 자,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은 굉장히 종교도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에 부분은 가톨릭교고, 아래 부분 요 민다나오 섬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여긴 가톨릭.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는 가톨릭, 여기는 이슬람. 그래서 이 이유는 뭐다? 섬나라죠. 외래 문화의 유입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공존한다. 중국 문화,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가 혼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경관도 다 다르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유럽 문화권. 자, 여기만 하고 끝낼 건데요. 자, 유럽 문화권은 자,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또 세 가지,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유사한 계통과 민족, 언어가 분포하고 크리스트교. 자, 크리스트교가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발달한 거 무엇다? 자,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시초죠. 유럽에서.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간 형로 체제가 유지되어 있다. 자, 유럽 하면은 국제기구 가장 큰 거 어디를 떠올려야 돼요? 그치, 떠올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EU가 있죠. 유럽연합. 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유럽에 가면은 모든 나라가 이 화폐를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EU 국가가 화폐 유로를 활용합니다. 유로. 이게 화폐이고요. 자, EU는 유럽연합이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오면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브렉시트라고 부르죠. 자, 브리튼이 익시트, 그걸 합쳐서 브렉시트라고 부르는데, 자, 대대적인 사건이 되었죠. 유럽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국가의 가입 현황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의 뿌리, 자, 유럽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가 유럽연합.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대륙입니다. 자, 얘네들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완전 옛날부터 이제 서구 문화권의 기원이 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진보적이고 발전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되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만 종교, 민족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크게 북서유럽, 동부유럽, 남부유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14페이지 혹은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하면 좋고요. 자, 북서유럽은 무슨 민족이냐? 자, 지도 범례를 보면 무슨 민족이래요? 자, 게르만족이죠. 주로 게르만족. 자, 남부유럽은 무슨 민족일까요? 보라색깔 라틴족입니다. 동부유럽은 마지막으로 슬라브족이에요. 자, 생김새도 조금 다른데, 자, 여기 이 사람들을 봅시다. 자, 예시입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일까요? 게르만족일까요? 라틴족일까요? 슬라브족일까요?
자, 이 사람은 라틴족의 예시입니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까맣고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 뭐 핀란드 얘네들보다는 독일 사람들보다는 키가 좀 작고 조금 덩치가 골격이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머리도 까맣고 눈도 까만 눈동자가 더 많습니다. 자, 근데 가운데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상이죠. 자, 서구권의 대표적인 유럽, 미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르만족. 금발의 푸른 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은 마지막으로 동부 유럽 슬라브족이죠. 그래서 약간 게르만과 라틴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동그랗고 피부가 새하얗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미남 미녀가 많은 동유럽 국가, 슬라브족은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인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족이 다 다르다. 라틴, 게르만, 슬라브족으로 다 다르다. 그리고 종교도 다릅니다. 자, 북서 유럽은 무슨 종교가 발달했냐? 자, 게르만족이고요. 개신교가 발달합니다.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자, 똑같은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세 가지 개신교,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요. 자, 남부 유럽은 가톨릭교고요. 동부 유럽은 그리스 정교입니다. 자, 이거는 동부 유럽은 로마 교황청을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자, 당연히 가톨릭교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는 거죠. 정통적인 완전 크리스트교의 가장 뿌리. 자, 교황을 인정합니다. 개신교는 뭐예요? 종교 대혁명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원래 크리스트교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개신교죠. 이제 가톨릭교도 많지만 개신교가 주로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최근에 생겨난 종교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교, 신개신교라고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게르만 개신, 라틴족 가톨릭, 슬라브족 그리스 종교 이렇게 세 가지 딱딱딱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별로 특징이 다른데 자, 요거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18세기 17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산업혁명이죠. 자, 산업혁명의 시초는 어느 나라였어요? 영국이죠. 자, 영국은 어느 유럽에 속할까요? 영국은 요 3나라입니다. 영국이 서민 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던데 모르면 안 돼요. 자, 이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 대표적으로 이제 서구 문화의 꽃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죠. 근데 어디에 속한다? 북서유럽에 속한다. 자, 그래서 여기 북서유럽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다. 그래서 일찍이 산업화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북서유럽의 특징이고 또 추가로 우리가 이제 농사라는 게 이제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다른 문화권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북서유럽입니다. 특히 북서유럽. 자, 북서유럽에서는 무슨 농사를 짓느냐? 자, 혼합농업이라는 거를 지어요. 자, 혼합농업인데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혼합농업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혼합이라는 건 뭐야? 짬뽕시켰다라는 거죠. 어떤 A라는 농업과 B라는 농업 그리고 C라는 농업을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자, 사료작물. 사료작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가축이 먹는 거죠. 가축이 먹는 식량을 재배하는 사료작물을 또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 가축이 여기 축사 안에서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량작물도 키우고 있어요. 자, 이 식량작물의 이 분뇨, 퇴비를 어디에서 보충받는다? 이 축사에서 나온 오줌을 가지고 가축의 분뇨나 퇴비를 가지고 식량작물에 키울 수 있게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식량작물을 키우는데 이 가축의 식량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식량은 누구의 식량이에요? 인간의 식량이죠. 가축의 식량은 뭐야? 사료작물입니다. 둘이 달라요. 자, 사료작물, 사탕물, 감자, 식량작물, 밀, 보리, 그 다음에 가축. 자, 농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작물을 재배하는 작물 농업과 가축을 키우는 거 우리가 무슨 업이라고 하죠? 목축업이죠. 이게 짬뽕되었다라고 해서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유럽에 딱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풀들이 있고, 자, 가축이 뛰어놀고, 저 뒤에 식량작물,
그 다음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유럽에서 훨씬 더 가축의 재배가 많을까요? 유럽에서 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쌀을 먹는데 얘네들은 주로 밀과 고기를 먹죠. 자, 이 이유는 뭘까? 바로 또 기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자, 혼합농업. 자, 이 이유는 뭐다?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자, 북서유럽은 상대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어? 대서양이 있습니다. 자, 섬나라가 많아요. 대부분 반도 섬나라죠. 요렇게. 자, 그럼 특징적으로 대륙성 기후가 아니라 해양성 기후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 해양성 기후면 특징이 뭐라고 했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많이 오죠. 자, 1년 내내. 자,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자, 북서유럽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연중 수분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자라기 쉽냐? 초지가 자라기가 쉬워요. 초지가 뭐야? 우리 가축들이 물고 뜯는 그 잔디. 자, 풀들이 자라기가 쉽기 때문에. 자, 연중 수분. 자, 여름이 서늘하고요. 바다의 영향을 바닷바람이 오기 때문에. 자,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자, 이유는 뭐야? 뭐가 나와야 돼? 대륙과 해양의 가장 큰 차이점, 비열의 차이가 나와야 되죠. 자, 바닷가와 가까울수록 온도 변화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름철에 별로 안 덥고 겨울철에도 별로 안 추워요. 그래서 연중 수분, 여름 서늘, 겨울 따뜻, 이러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 때문에 자, 풀이 자라기가 쉽고, 자, 그로 인해서 이 풀이 많은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축을 키우기가 쉬운 거죠. 자, 벼농사를 짓기는 왜 어려울까? 여름철에 더워 안 더워? 안 더워요. 자, 항상 날이 어때요? 항상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흐려요. 영국 사람들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 우산, 킹스맨, 양복 입고 우산 드는 사람 떠오르죠. 우비 많이 입죠. 이 이유는 뭐다? 연중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흐리다. 자, 그래서 연교차가 작고 항상 흐려서 벼농사를 짓기는 힘들고 발달한 초지를 활용하여서 목축업을 짓는다. 근데 이 목축업을 하는 김에 뭐까지 할 수 있어? 자, 이 애들이 똥을 많이 싸니까 이 가축으로 식량 작물, 상대적으로 벼보다는 일조량이 적게 필요한 밀, 보리로 대체하여서 식량 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애들이 풀만 먹고 자랄 수는 없어요. 이제 좀 기업적으로 대규모의 목축업을 짓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료작물을 재배를 안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료종류까지 재배를 하는 이 복잡한 홍합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서유럽의 특징 하면은 무조건 혼합농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낙농업은 뭘까요? 낙농업은 이 가축을 활용해서 이 가축들이 소어 있으면 또 뭐를 할 수 있어?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들죠. 이 우유를 또 뭐를 할 수 있어? 치즈도 만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제품, 요구르트, 요거트, 치즈 등등을 만드는 게 요 낙농업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은 혼합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북서유럽의 특징은 게르만족, 개신교.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자, 뭐가 발달한다? 자, 초지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혼합농업, 낙농업, 가축을 활용한 농사가 재배를 많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남부 유럽으로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라틴족, 가톨릭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자,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뭐다? 얘네죠, 얘네. 자, 우리 산토리니. 자, 떠올리면 딱 뭐예요? 굉장히 하얗고 파랗고 아름다운 포카리스웨트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얘네의 특징은 뭐다? 자,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서한해양성 기후와 다르게 자, 서한해양성 기후, 자,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의 바다 해양성 기후란 뜻이에요. 자, 서한해양성 기후와는 다르게 자, 여름철이 어떻다? 굉장히 고온 건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단원에서 배웠었어요, 이미. 자, 고온 건조한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농업이 뭐라고? 수목농업이다. 자, 상대적으로 자, 고온 건조한 비가 잘 안 오는데도 뜨거운 이 굉장히 텁텁한 날씨에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은 흔치 않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수목농업이라고 하는데 예시가 뭐가 있느냐? 포도, 그 다음에 뭐 레몬, 올리브 등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다 나무들이 이제 실제 지중해성 기후, 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실제 농사 짓는 모습인데, 자, 나무의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짧아요. 왜 나무들의 크기가 작을까? 비가 별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길게 못 자라는 거예요. 자, 비가 별로 많이 안 와서 나무가 되게 짧고, 그 다음에
멀어요. 빽빽하게 못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 올리브, 코르크 등등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코르크 나무입니다. 코르크 알죠? 우리 와인 병따개 막에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잘 떠오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게 지중해성 기후다. 자, 뭐 때문에? 여름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날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한다. 자, 그게 뭐다? 수목농업이다. 수목농업. 자, 그래서 우리가 수목농업이 발달한 이 지중해성 기후는 딱 봤을 때 어때요? 이 북서 유럽은 항상 기후가 어떻다? 연중 수분하다. 항상 어떻다? 흐리다. 꿉꿉하고 우울해요. 자, 그래서 이 유럽, 북유럽, 서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가? 여름철에 휴양지, 휴가철 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죠. 남유럽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겨울철이, 여름철이 되면은 다 여기로 남부 유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 지중해, 이탈리아 있고, 프랑스 있고, 스페인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포르투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휴가를 가서 요 예쁜 대자연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관광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발상지이다. 자, 마지막으로 동부 유럽은 슬라브교,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가 분포한다라고 빼고는 특징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어때요? 위치가 어디예요? 유라시아 쪽 여기 러시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있고 아시아권이랑 유럽이랑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륙 쪽에 위치해서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북서유럽,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남부유럽,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이 기후의 구분에 따라서 발달하는 각각의 농업, 문화의 특징이 중요하지 동부유럽은 사실 별다른 기후적인 특징도 없고 문화도 다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농업에 주로 종사한다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럽, 동남아시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등 나머지 문화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